안녕하세요. 전 부모란 믿음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40대 남성입니다. 아버진 든든하고 너그럽게 그리고 어머닌 포근하게 가정을 지키는 게 옳은 일이라 믿어왔는데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제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을 찍혔을 때 충격이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더 크더라고요. 거기다 충격적인 사건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반전 때문에 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은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의 사건을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보통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저희 집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 집의 골칫거린 바로 어머니셨거든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기름때 묻어가며 열심히 사업을 일구셨고 그 덕에 넉넉한 형편에서 생활할 수 있었답니다. 어머닌 가정주부로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는데 저희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닌 집안 살림보단 바깥일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저희 집안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업도 잘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점점 더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전날 저녁 집에서 나간 어머니가 제가 다음 날 학교에 갈 무렵이 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한 채 오신 날도 있었어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어머니가 저에게 한 첫마디는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었죠. 영민아, 엄마 라면 좀 끓여줘.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엄마 나 학교 가야 돼요. 엄마가 알아서 끓여 드세요. 뭐 이 자식아? 엄마한테 라면도 하나 못 끓여줘? 학교는 무슨? 얼른 라면이나 끓여놓고 가. 그럴 때마다 아버진 제 등을 떠밀며 얼른 학교에 가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전 동생을 데리고서 얼른 집을 나와버렸죠. 그렇지만 집에서 나온 뒤엔 더 큰 고함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김영민, 너 어디가? 엄마가 라면 끓이라고 했지? 아니, 이 여편 내가 밤새 술 마시고 이제 들어왔으면 조용히 발 닦고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행패길. 애들 학교 가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그러고 싶어? 어디서 술 마셨어? 어디서 지금까지 있다고 온 거냐고?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이 뭔 상관이야? 밖에 나가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나도 속상해서 마셨다, 속상해서. 남편이라곤 밖에서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내가 속이 안 상하겠어? 그렇게 크게 다투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저흰 아무 말 없이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엄마의 방황은 그저 술주정으로만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턴 술 마시며 어울리던 사람들과 어머니는 외도까지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셨고요. 아버진 그런 어머니 대신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다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며 밥이며 청소까지 아버진 본인 사업을 일으키려고 엄청나게 일을 하면서도 늘 저희를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한편으론 미련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런 어머니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흰 괜찮으니까 어머니랑 헤어지세요. 아버지 이렇게 소갈이 하면서 사시는 거 저 못 보겠어요.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 두 분 싸우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아버지 너희 어머니랑 안 헤어진다. 네? 왜요? 어머니 집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밖에서 딴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거 아버지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헤어지세요? 뭐가 됐든 니들 엄마야. 네 엄마랑 헤어지고 나면 아버지랑은 남남이지만 니들은 그래도 계속 엄마잖니.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짐 니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 아버진 오로지 저희 두 남매를 위해 어머니의 외도까지 묵묵히 참아주셨던 거죠. 지금은 이혼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이 30년 전엔 이혼이라는 게 정말 그 정도로 시선이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버티셨답니다. 그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인지 시간이 흐르며 어머니도 차츰 가정으로 돌아오셨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부턴 어머니가 정말 가정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아버지의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업을 다시 일구기 위해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지만 아버진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전 꼭 행복한 가정을 꾸려 저도 아버지처럼 든든한 가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제가 가정을 꾸리게 된 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초반엔 참 결혼하고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축하를 해줬습니다. 정말 누구나 꿈꾸는 결혼 생활의 수순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특히나 어머니와 아내는 서로 죽이 참 잘 맞았어요. 전 아버지를 닮아 평소에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아내는 주당이었거든요. 그런 아내와 어머니는 종종 같이 만나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정말 친하게 지냈답니다. 누구 생일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면 가족들 중에서도 딱 두 사람, 아내와 어머니만 술을 마실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둘이서 어찌나 척척 죽이 잘 맞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이거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부추랑 고기랑 같이 싸가지고 딱 먹으면 완전 안주로 딱이라니까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자, 오, 그러네. 정말 맛있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음식 조합을 잘한다니까. 아유, 나도 우리 며느리 손맛처럼 음식을 잘하면 얼마나 좋아. 난 젊었을 때부터 살림이라고는 영 못했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 살림도 잘해, 술도 잘 마셔. 아주 그냥 내가 부럽다니까, 부러워.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머님 못 따라가죠. 제가 어머니께 배울 게 더 많거든요. 앞으로 저 잘 알려주세요, 어머님. 그래, 그래.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넉살에 산다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두 사람을 볼 때면 참 뿌듯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진 여전히 열심히 사업을 일구시며 일을 하셨고 여동생은 타지로 나가 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딸인 여동생이 멀리 살다 보니 어머닌 더욱 저희 아내와 자주 만나며 외로움을 달래시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것도 아내였죠. 저 역시 그런 아내를 보면서 처가에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가는 장인 장모 그리고 아내의 오빠인 형님이 계셨는데 다들 절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늘 처가에 갈 때마다 전 항상 환영받는 사위였습니다. 그렇게 화목한 양가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렸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아내가 아이를 키우며 좀 힘들어할 때도 있었죠. 아이가 좀 많이 어렸을 땐 그나마 정신없이 아이 케어만 하다 보니 우울해하진 않았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가 좀 울적해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새벽녘에 깨어났더니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싶어 찾아보니 바로 거실에 그냥 가만히 아내가 앉아 있더라고요. 어? 여보, 거기서 뭐해? 아, 당신 깼어? 아니, 나 잠이 안 와서 잠을 다시 잘까 하다가 누웠는데도 도무지 않아서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어. 요새 자꾸 당신 잠 안 온다고 그러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갑자기 왜 그래? 뭐 어디 아파? 아니야. 매일같이 바쁘다가 아이 어린이집 보내니까 갑자기 한가해져서 그런가.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 당신 얼른 들어가서 자. 난 여기서 TV라도 보다가 잘 테니까. 주변에 물어보니 산후 우울증이 아이를 낳고 한참 뒤에도 올 수 있다고 하길래 전 아내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종종 깜짝 선물도 사가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라며 자유시간도 주곤 했죠. 그렇게 소소한 일을 겪으며 저희 부부도 여느 다른 평범한 집안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내 어두운 그림자가 저희 집안에 들이우게 되었답니다. 결혼하고서 4년 후에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에 걸리신 거였어요. 어느 날부턴가 속이 쓰리고 조이는 것 같다며 힘들어하셨던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저희 가족들 모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누구보다 든든하고 건강하셨던 아버지셨기에 너무나 급작스런 일이었죠.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진 저희와 달랐어요. 암 판정을 받고서 입원 수속을 하며 제가 아버지께 조심히 물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받자고 하지 않았냐? 가망 없으면 선생님이 수술 받자고 했겠어? 그래도 나을만 하니까 하자고 하겠지. 영민이 넌 걱정하지 마라. 이 아버지 알지? 아버지 오뚜기 같은 사람이야. 넘어져도 금방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어. 아버지 꼭 살 거다. 네, 아버지. 힘드시면 힘드시다고 하셔도 돼요. 혼자서 너무 참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이젠 저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그래, 이 아버지 곁에 네 엄마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며느리랑 손주랑 딸도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괜찮어. 이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한 번 이렇게 아프면 아버지 더 오래 살 거다. 아버지 그런 굳건한 의지를 보면서 가족들 모두 슬픔을 꾹 참고 아버지 간병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밀 검사 후 위암 판정을 받고서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하던 날, 평소라면 아버지 옆에서 꼭 붙어 간병을 할 어머니가 그날은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것도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내한테 급하게 말을 하고 어디론가 갔다는 거였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간다는 말을 안 하셨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입원하는 날인데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횡하니 가버리셨대. 그러게, 나도 어머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냥 급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가시던데. 당신이 한번 전화해봐. 안 그래도 전화해봤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 진짜 뭐 급한 일이 있으신가? 그땐 그저 어머니가 정말 말 못할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머닌 자꾸만 병원에 잘 오시지도 않고 일이 있다며 저나 아내에게 아버지 간병을 맡기시곤 했어요. 하도 어머니가 그러시길래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 어머니께 막 화를 낸 적도 있었죠. 아니 어머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밖에서 뭐 하시길래 아버지 병원에도 잘 안 오세요? 아버지가 어머니 찾으시잖아요. 무슨 일인데요? 뭐 심각한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친구가 네 아버지 아프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자꾸 챙겨서 가져다 준다고 하길래 네 아버지도 잘 아는 친구라서 자꾸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그럼. 아픈 사람 신경 쓰이게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말이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렇게 병원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거 있으신 건 아니고요? 예. 아이 다른 거 무슨 다른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다. 별일 아니니까 니들은 아버지나 신경 써. 전 어머니 행동이 무척이나 수상스러웠어요. 한동안 조용히 있던 어머니가 또다시 사건을 벌이는 건 아닌지 마음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도 아프신데 어머니 일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지만 그 후로도 항암은 꾸준히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후엔 2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뒤로 퇴원을 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힘을 내보자며 열심히 항암을 받았지만 항암 받는 게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한번 받고 나선 아버지가 기운을 못 차리셔서 한 며칠은 내내 힘들어 하시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더 저희 집을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침부터 저희 집에 다녀오겠다며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전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이 아침부터 우리 집에 가려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계시는데 당신 그냥 좀 며칠 쉬어. 지금까지 내내 자꾸 우리 집에 갔었잖아. 당신한텐 진짜 고맙고 미안해. 이번 주 그냥 내가 갈 테니까 당신 무리하지 말고 쉬어. 아니야.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60대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아버님 혼자 간병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 내가 가서 도와드리고 와야지. 못해도 밥은 챙겨드리고 오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인데 내가 가야지. 이제 애도 어린이집 가는데 당신 숨 좀 돌릴만 하니까 이렇게 바빠졌네. 정말 미안해. 내가 회사에 휴가 좀 낼까? 휴가는 무슨, 내가 있는데 당신이 무슨 휴가를 내. 괜찮아. 애 어린이집 갔을 때 동안만 잠깐 갔다가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하지 마.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전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났을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부모님을 간병하라고 하면 지레 반대하고 벽을 두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아내는 오히려 저희 집 식구들을 먼저 챙기려고 했으니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는 아내를 점점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아내랑 둘이서 한잔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셨던 어머니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저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서 본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컨디션도 좀 많이 괜찮아지고 그래서 아이도 보여줄 겸 겸사겸사 들리게 되었죠. 밥을 먹고서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아내가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한마디를 날리더군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어머님,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있대요. 멀쩡한 가정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저래서 요즘 남자들이 힘들어요, 힘들어. 밖에서 돈 벌어오면 뭐해요? 아내라는 사람이 저렇게 젊은 남자한테 죄다 갖다 바치는데.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그러네. 아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랑 같이 멀쩡히 숨쉬고 사나 몰라요. 어머님도 혹시 아세요? 주변에 저런 사람 많다잖아요. 설마 제 주변에도 있는 거 아니겠죠? 성실한 남편 두고서 바람난 아내요. 글쎄다. 원래라면 드라마 하나 보면서 진짜 쉴 틈 없이 어머니랑 아내가 계속 티키타카하며 말을 해야 하는데 웬일인지 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내 불편하신지 자리마저 떠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낸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그저 깔깔대며 TV를 보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항암을 받으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하루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그날 저녁 어머니랑 저 아내 이렇게 병원 근처에서 밥을 먹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뜬금없이 아내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 여보, 그거 알아? 요즘은 남편이 아프면 와이프가 올커니에서 딴 남자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예전에 보통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그런다고 하잖아.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나 봐. 남편이 아프면 간병도 안 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 엄청 많대.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 당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아버님 병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간병인만 두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데. 그죠, 어머님?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사례가 들리셨는지 콜록콜록 대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 거봐. 어머님도 아시잖아.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은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비법 좀 알아야 되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피부만 보면 50대 같으신데 어머님 운동도 자주 하시니까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막 들이대지 않으세요? 아, 어머니 그 탁구장
탁구하러 자주 가시잖아요. 아이, 당신 지금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당신도 우리 어머니 피부 좋고 그런 거 알잖아. 그냥 난 분위기 좀 풀어볼까 해서 하는 말이지. 앞뒤 없이 뜬금없는 말을 하는 아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때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열심히 항암도 받으시며 운동도 하셨지만 사실 컨디션이 빠르게 전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러다 아버지께 큰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전 다른 것들을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건 바로 아들의 어린이집이었죠. 분명 하원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아내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제 전화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전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했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내가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였어요. 결국 어머니께 급하게 연락을 드려 아이 하원을 부탁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될 상황이 무엇인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당신 어디야? 어딘데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 어린이집에서 전화 온 거 왜 안 받았어? 어디 갔는데 연락이 안 되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난 시간이 이렇게 됐는 줄도 모르고. 어디 갔었는데? 한두 시간도 아니고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 어디 갔었어? 대체 뭐 했던 거야? 그게 실은 나 며칠 전부터 어깨 아프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아는 지인 소개로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집에 와서 잠깐 잠들었는데 핸드폰 배터리 없는 걸 깜빡했었나 봐. 꺼져 있어서 전화 온 줄도 몰랐어. 진짜 미안해. 뭐? 그러면 미리 얘기라도 하고 가지 그랬어. 난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진짜 미안해. 잠깐 잠든다는 게 내가 너무 피곤했나 봐. 여보, 정말 미안해. 아는 진심으로 제게 미안했습니다. 사실 그때쯤 아버지 간병에 어머니 챙기느라 아내도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했고 아이도 돌보다 보니 자꾸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아내가 하원도 잊을 정도로 잠이 들었다고 하니 한편으론 좀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이 일이 그냥 하나의 웃어 넘길 만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실을 알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의 말투가 너무나도 다급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뭐? 어머니가 쓰러지셔?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그게 몰라.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길이야. 당신도 빨리 와, 빨리. 그렇게 전 아내의 갑작스런 전화에 바로 회사 얘기라고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어머니 무슨 이유였는지 허리 쪽에 실금이 가서 입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선 의사가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절 조용히 부르시더니 주저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일단은 좀 환자분께서 허리에 실금도 가셨지만 환자분 보시면 멍든 자국도 있고 또 꽃이 핀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게 환자분 혼자 넘어지셔서 그런 게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다른 일은 없으셨나요? 네? 타이요? 그럼 다른 사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넘어지셔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아내가 어머니 혼자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허리만 다친 게 아니라 여기저기 타박상에 이상한 상처들도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어디서 긁혔는지 목 부분에도 긁힌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와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딱 보니 아내한테도 엄마에게서 보였던 그 상처들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서 전 바로 딱 느꼈죠. 두 사람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일단은 아내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어머니를 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병실로 들어가자 잠드셨던 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얘기를 하시더군요. 전 어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영민아, 난 네 처 무서워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아내가 무섭다뇨.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휴, 다 저것 때문이야. 저게 아주 그냥 날 싹 다 벗겨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자세히 제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영민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 네 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전 어머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아내가 뭘 어쨌길래 그의 사이좋던 고부간이 이렇게 서로 상처를 낼 정도로 파국에 치달았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저도 아내랑 얘기를 해보죠. 뭔데요? 무슨 일인데요? 실은 말이다.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네 처가 보고서 나한테 돈을 받아갔어. 네? 뭐라고요? 다른 남자 만나셨다고요? 어머니, 어떻게 또 그런 짓을, 그리고 돈을 받아간 건 또 뭔데요? 그게 네 처가 너랑 네 애비한테 말한다길래 내가 조용히 아무 말 안 하면 다 정리할 테니까 돈 받고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만 했더니만 네 처가 그 돈을 받더라고. 난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 뒤로도 자꾸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계속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찾아가서 따지다가 이 사달이 난 거야. 미안하다, 영민아. 어머니 말을 듣고서 전 정말 머리가 띵하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바람이 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내가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돈을 갈취했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벌써 수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머니에게서 가지고 간 건데 도대체 그 돈을 가지고 뭘 한 걸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모든 사실을 알고서 아내를 불러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아내는 처가 핑계를 대더군요.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대체 어머니한테 왜 그랬던 거냐고. 도대체 돈 받고 뭐 했어? 어? 여보, 그게 있잖아. 사실은 우리 오빠가 좀 사정이 안 좋다길래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다 보니까. 뭐? 형님이 왜? 뭐가 안 좋으신데? 어? 그게 뭐 어디 투자하다가 잘못됐나 보더라고. 그 새언니 알면 큰일 난다고 해서 난 그냥 그런 생각에.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 어머니 협박해서 그 돈을 받아내? 당장 형님한테 연락해서 그 돈 다시 받아.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돌려드리고. 어? 아니, 그걸 어떻게 다시 돌려받아.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직접 전화해서 말할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때부터 아내는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진실은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아내에게 핸드폰을 열어보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지금 바로 핸드폰 열어봐. 당신 나한테 말 못한 거 더 있지? 뭔데? 뭐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뭘 말을 못해? 그런 거 없어, 나. 그래? 그럼 당장 핸드폰 이리 줘. 내가 뭐 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무슨 핸드폰까지 봐. 아무리 부부라도 개인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한 거 없을 때는 그런 거고. 이미 사단이 벌어졌는데
프라이버시고 나발이고 지금 그거 따질 때야? 뭔데? 당신 숨기는 거 있으면 제대로 말해.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당당히 보여주던가. 아니, 그게 뭐냐고 대체. 나중에 들키고서 더 큰 사담 만들지 말고 지금 얘기하라고, 지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엉엉 울며 애걸복걸 빌기 시작했어요. 전 아내가 왜 저러는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 입에선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한동안 미쳐서 정신을 놓았나 봐. 정말 미안해. 뭐야, 당신 뭐 다른 거라도 있는 거야? 뭔데? 대체 뭐냐고? 그게 실은, 아니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자꾸 한 게임만 해보자고 자꾸 꼬시는 통에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난 그저 한 번만 재미로 하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한 게임이 두 게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럼 당신 지금 노름을 한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친구의 게임에 빠져 노름을 하고 다닌 거였어요. 전 주부도박단이 진짜 TV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선 정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보니 아내가 이상한 모습을 보인 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암 판정을 받기 얼마 전부터 아는 저녁에 혼자 술을 마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 아내에게 물었을 땐 그저 잠이 오지 않아 그렇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따로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모아둔 돈들을 싸그리 그 노름을 하면서 다 잃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아내는 사채까지 쓰면서 거기에 빠진 거였고요. 아내한테 온 메시지들을 보다 보니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채를 한번 쓰니까 거의 매일같이 독촉 전화의 메시지에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가 잠도 못 이루고 힘들어했던 거였죠. 그런 와중에 아내가 우연히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불륜남과 스킨십을 하며 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였어요. 그런 아내가 어머니께 저와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아내 입막음을 하고자 1,000만 원을 제시한 거였고 아내는 그걸 덥석 그 돈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저한테 울며불며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여보, 사실 어머니 바람난 거 당신한테 다 얘기하려고 했어. 진짜야. 어머니가 그런 거 당신 알면 충격받을까 봐 나 진짜로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딱 사채 때문에 압박받다 보니까 내가 한순간에 눈이 돌았나 봐. 정말 미안해, 여보. 뭐? 그럼 그 다음에 받은 돈은 뭔데? 그 다음에 왜 또 돈을 받았냐고. 그게 빚은 어느 정도 갚아도 모아둔 돈은 채워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 당신이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또 받은 건데 그게 모자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채워질 줄 알고 그래서 더 했다가 날려서 또 받고.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디서 할 게 없어서 밖에서 그딴 짓이나 하고 돌아다녀? 당신 그럼 저번에 우리 아들 하원도 안 시키고 정신없이 전화도 안 받았을 때도 그랬던 거야?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그 돈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용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용서해? 당신같이 무서운 여자를 어떻게 내가 앞으로 믿고 살 수가 있냐고. 언제 다시 그 난리를 피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안심하고 살겠냐고.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 당신이라면 내가 그랬으면 참고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배신해? 나 절대 용서 못해. 절대 당신 용서 못한다고. 전 그렇게 제 발을 잡고 애원하는 아내를 뿌리치고 본가를 향했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아버지께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아버지가 투병 중이라고 해도 이대로 지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버지 컨디션도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 항암도 어느 정도 받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버지까지 모든 사실을 아시고서 저희 집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동생은 앞으로 어머니가 없다 생각하고 살겠다며 선언했고 아버진 바로 어머니를 쫓아내고 말았어요. 그리고서 아버진 어머니의 상간남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그 상간남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가시던 탁구장 사장님이었어요. 아내가 왜 자꾸 탁구장 얘기를 꺼냈나 했더니 어머니가 만나던 상간남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와 전 그 사실을 알자마자 탁구장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그 상간남은 아버지가 왜 달려왔는지 단박에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저희를 보자마자 사람들 사이로 쏙쏙 숨는데 진짜 그 꼴이 얼마나 우습든지 저런 사람이랑 바람이 난 어머니도 참 한심하다 싶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탁구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셨습니다. 여기가 그 회원들 꼬드겨서 불륜 저지른다는 그 탁구장이요? 사장 어디 있어? 내 마누랑 불륜 저지른 사장 어디 있냐고? 당장 나와. 어디 한번 그 꼬라지 한번 보게. 당장 나오라고. 아이, 사장님, 여기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밖에 가서 얘기하시죠. 밖은 무슨, 왜? 그리 당당하게 투병 중인 남편 있는 아내 꼬드기더니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창피해? 들어보니 여기가 불륜의 성지드만. 나이도 있으신 양반들이 어디서 더럽게 운동은 안 하고 이딴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내가 아주 여기 동네방네 소문을 낼 거야. 사장님, 오해십니다. 일단 밖으로 다른 회원분들도 많으신데. 회원 좋아하시네. 여기 다니면 불륜의 성지에서 다닌다고 앞으로 소문날 겁니다. 그러니 여기 회원이신 분들은 싹 다 정리하시고 불륜 저지르는 분들은 앞으로 반성 좀 하세요. 그리고 너 동네에서 또 한번 얼굴 보이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너 가만 안 둬. 알았어? 그 어머니의 상간남은 아버지의 호통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며 몸도 정말 좋으셨고 덩치도 크셨거든요. 60이 넘으셨고 투병 중임에도 덩치가 사라지지 않으셨는데 그 상간남은 키도 작고 엄청 야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포스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렇게 탁구장을 뒤엎고 나서 어머니는 그제서야 5살 어린 그 상간남과 헤어진 모양이었어요. 저 역시 아내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아내가 재산을 탕진한 내역도 있고 사채를 쓴 내역도 있고 모든 증거들이 충분했기에 이혼 소송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처가에선 그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까지 오셨어요. 그동안 잘해주신 장인 장모님 그리고 형님께는 죄송했지만 아내와는 더 이상 가정을 꾸릴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처음엔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혼 판결을 받고 나가는데 아내가 절 딱 붙잡았습니다. 솔직히 그때 전 아내가 또 매달리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죠. 여보, 나 돈 없는데 20만 원만 줄 수 있어?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 아니, 당장 생활비도 없고 그래서. 너 알바한다며. 그 돈 어디 쓰고 나한테 또 돈을 달래? 또 너 카드니 뭐니 한 거야? 그러자 아내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그 이혼하는 와중에도 가정이 깨지는 와중에도 손장난을 그만두지 못했던 거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처음으로 이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야, 너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이 와중에 그딴 짓 하고 싶어? 내가 너랑 이혼한 걸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발 우리 인생에 피해 주지 마. 네 인생 네가 말아먹는 거 그렇다 쳐도 우리 인생, 우리 아들 인생에 끼어들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결국 전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법원을 나와버렸답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번 속았다 치고 넘어갔더라면 그 끔찍한 일을 또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전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아버진 그 뒤로 몇 번의 항암을 더 받게 되었고 점점 건강을 되찾으셨답니다. 처음엔 아버지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좀 힘들어 하시긴 했는데 저와 아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활기를 많이 되찾으시더군요. 저 역시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충격이 참 컸습니다. 정말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중간중간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 아내는 그 손버릇을 고치지 못했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 미안해. 내가 우리 아들 보러 가야 되는데. 보러 올 생각하기 전에 양육비나 먼저 보내고 얘기해. 지금까지 한 번 보낸 적도 없으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전화했어? 뭐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게 여보, 나 50만 원만 빌려줘. 그 돈 빌려주면 내가 일주일 내로 금방 밀린 양육비도 다 갚을게. 넌 여전하구나. 네가 무슨 타짜인 줄 아니? 야, 정신 좀 차려. 애 보고 싶으면 네 그 못된 버릇이나 싹 다 고치고 와. 그러기 전에 나 절대로 애 못 보여주니까. 알았어? 여전히 돈 달라며 구걸하는 전 아내의 전화를 받을 때면 정말 속이 터지고 문드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티며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더군요. 지금은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셔서 사업장을 다시 운영하고 계세요. 한동안 수입도 없어서 좀 힘들어 하셨는데 역시나 아버지가 그간 흘린 땀과 노력이 금방 빛을 보더라고요. 거래도 많이 늘어나 오히려 아버지가 투병하시기 전보다 사업이 더 잘 되고 있답니다. 반면 어머니는 혼자 작은 단칸방을 얻어서 지내고 계시는데 아주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여동생도 아예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인연을 끊었고 아버지 또한 어머니 안부조차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전 간간히 어머니가 하는 연락만 받을 뿐 어떠한 지원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아내 역시 아직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처가에서도 쫓겨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더라고요. 어떻게 재벌은 남 못 준다더니 삶을 망가뜨리는 버릇을 왜 다들 고치지도 못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던 그 탁구장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마 동네 방네 소문이 날 대로 났으니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저희 가정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지만 앞으로는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면서 여동생과 저 아들 이렇게 네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배신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가족이 있기에 지금의 삶을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아버지처럼 저 역시 지금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살다 보면 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힘든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고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하루를 보낼 때가 많았는데 지금 지나고 와서 보니 그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물론 슬퍼하고 좌절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세 후를 털고 일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처럼 힘든 사건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 그냥 묵묵히 그분들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네요. 그 힘듦을 이겨내는 건 솔직히 자기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힘내라고 응원을 해줘도 정작 이겨내는 건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후를 털고 일어나 앞만 보면서 한번 달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힘찬 새로운 시작을 전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주변에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다 보니 속이 답답하고 가끔씩 울컥할 때도 있었는데 이곳에 제 사연을 털어놓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적어봤네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상처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앞날은 늘 항상 행복하고 밝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